김용민의 정치쇼 월요일 2부, 3부 최 박장으로 함께 하다가 최 반장으로 또 함께 하다가 오늘은 최 반박이 됐습니다. 최반박. 최반박. 예. 자, 우선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 연구소장. 그렇죠. 네, 어서 오십시오. 연구소를 아직 개소하진 않아서 네. 연구소장 예정자. 네, 연구소장. 네네. 내정자. 내정자. 내정자? 예. 내가 나를 내정한 거예요? 셀프 내정. 셀프 내정? 내정자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최반박이라고 했는데 반기용 주간경향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장윤선 기자. 아파요. 네, 아프십니다. 아파요. 지금 막 전화 왔어요. 예, 예. 장 기자님이 앵커 맡고 있는 프로에서 예. 내일 땜빵 진행해달라고.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아픈 게 예, 확실한 예, 거지. 예. 네. 예, 저는 그렇습니다. 놀러 가신 줄 알았거든요. 예. 아프다 그러고. 예. 근데 라디오만 빠진 게 아니시니까 정말 아프신 것 같아요. 참 여러 방송들이 몸살을 여러-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아프면은 여러 방송이 또 민폐를 당하는 그렇죠,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안 오면 이렇게 항상 저희는 네. 뒤에서 디스를 용디님은 아프실 예정은 없으세요? 아프실 예정이 욕할까봐 아프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빠지면은 예. 자, 우리 박연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와.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월요일에 뵙는데. 원조 네. 멤버. 네, 장윤선 선배가 음. 정말 와병 중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어려운 나오실 말을 텐데. 쓰세요. 진짜 누워서 앓고 계시다는 얘기고 예.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 오늘 납땜하러 왔습니다. 납땜. 아이고. 그래, 나비였단 말이에요. 나비였어. 빵보다는 훨씬 순화된 표현입니다. 납땜. 자, 어떻게 납땜하실지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해경궁 김씨 파장. 아우. 예, 이겁니다. 네. 제일 핫하죠. 경찰이 이른바 해경궁 김씨. 원래는 해경궁 김씨가 뭐 필명이거나 이러지 않았고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붙여준 붙여준 이름이죠. 이름이죠. 별명. 네. 예. 해경궁 김씨라고 불린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지었네요. 경찰이. 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주말 사이에 또 오늘 아침에 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네. 자, 박연미 기자님 수사 결과를 두고 주말 내내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 일지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 이게 그 트위터 계정 중에 HKKIM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약자와 비슷한 그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이 된 문제예요. 예. 사실은 해당 계정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건 2013년부터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에 보면은 이 계정이 누구 것인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이 계정 주인이 썼던 글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편, 우리 편, 나머지는 다 나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예. 혹시 관계자세요? 하는 의혹들이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4월 달에 이제 경기지사 후보들끼리 각축을 벌이고 있을 때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전해철 의원을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뒤에 예. 전현희 의원에 대한 굉장한 그 성토가 있었어요. 이 계정 주인으로부터. 예. 해서 4월에 전해천 의원 측이 그 경기도 성관위에 해당 계정주를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이정열 변호사가 또한 그 네티즌들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로 해서 한 네티즌 3천여 명을 대리하면서 6월에 다시 한번 고발을 해요. 전해철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고소를 취하하고 일단 이 전쟁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데 이정열 변호사가 지금 이제 네티즌들과 함께 전면에 나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경찰이 이번에 내놓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일단 당초에 네티즌들의 주장이 이 해당 계정을 가진 사람이 성남시에 살고 여성이고 군대 간 아들이 있고 S대 음악을 전공했고 휴대전화 뒷자리가 44로 끝나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조사해 보니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리고 이 가족 간에 사용하고 있는 SNS에서 1번 SNS에 올라온 사진과 글이 한 10분 뒤에 그 가족 안에 뭐 이재명 지사가 올린다든지 아니면 김혜경 씨가 올린다든지 해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비슷한 부분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 계정 주인이 부인도 아닐 뿐더러 글을 쓴 사람도 아니다. 경찰이 화살을 쏘고 관역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관련해서 이 해경궁 김씨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세월호 유족까지 네. 비방하고 있어서 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이 곤혹스럽죠. 지난 이 일이 크게 확산된 주말 내내 네. 민주당은 좀 이제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제 기자들의 막 이제 질문 공세에 네, 굉장히 길에서 민감하게 이러지 반응을 말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제 네. 짜증 내시는 투에 또 이제 보도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민주당 곤혹스럽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여야 공세에서 보수 야당들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져요. 예. 지난 이제 지방 선거에서 격돌했던 당이고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 이건 이제 수사 결과를 놓고 하는 얘기인데 예. 지금 검찰 단계 기소 여부. 이 12월 13일에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6개월. 12월 13일에 끝이에요. 네. 그럼 그때까지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무혐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혐의가 있고 유죄 취지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소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재판을 해서 법정에서 이 진실 여부를 다퉈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치권이 지금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예. 야당의 공세. 그다음에 여기서 저는 더 뜨거운 건 여여 갈등이다. 여당 내의 지지층들이 이게 어찌 보면 친이재명 세력, 반이재명 세력이 격돌하고 있는 게 여당 입장에서 더 곤혹스러운 게 말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를 강하게 지지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반 이재명 측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정말 이 해경궁 김 씨가 이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는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이제 사실이 먼저 가려져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표했는데 이게 아마 다수의 입장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본인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다 터지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의 관측이고 결국은 이제 주관적인 심증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닐 것이다 하는 이제 쪽과 맞을 것이다 하는 쪽과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팩트를 놓고 다퉈야 할 그렇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우리가 지켜볼 대목은 조금 이재명 지사 측을 보면서 지난 주말을 끼고 혹은 그간의 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이걸 이제 정치 공방이라고 이제 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려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를 왜 정치적 수사를 하느냐. 네. 그 촛불 정권으로 세워진 이 정부에 경찰이 나한테 왜 이러느냐 하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 나를 망신 주게 한다. 이재명 죽이게 한다. 이런 입장인데 계속 정치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은 지금 핵심적인 결정적 증거들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일부일 뿐이다. 이정열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근데 하시더라고요. 일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이 반박을 하는데 지엽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보면 김혜경 씨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럼 또 이제 반대쪽에서 어떤 글을 보면 김혜경 씨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근데 이건 지금 큰 의미가 없고 네.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 측은 어쨌든 오늘까지는 스모킹 거는 없다. 다 정황 증거, 추정을 가지고 경찰이 단정 지은 것이다. 이 검찰의 판단에 기대해 본다라고 하는 뭐 입장이어서 재판 과정을 봐야 됩니다. 좀 봐야 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 과정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정치인 이재명에게 큰 타격이 타격이죠. 있을 것만은 분명한 상황인데 예. 이걸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 투표에 이재명 지사가 붙였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의 80% 이상이 물론 이게 굉장히 뭐 공정한 그 정식의 선거도 아니고 통계적 그냥 의미는 상징적인 그런 투표입니다만 여기에서 봤을 때도 소위 트위터를 통해서 인기를 얻었던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건 느낄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 그리고 그동안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의 성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컨대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건설 원가를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득권에 아주 강렬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전체적인 그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펼 때는 굉장히 클리어했단 말이에요. 왜 해야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런데
본인의 사생활이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설명이 길어요. 구구절절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벌써 또 이재명이야 이런 피로감이 느껴진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컴의 면도날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하는 쪽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좀 분열이 좀 심화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빨리 민주당에서 그 당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느냐, 뭐 출당 조치를 하든 뭘 하든 막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전에 그 박수현 전 뭐 청와대 그 대변인 그 지방선거 앞두고 뭐 의혹 불거지니까 바로 이제 내쳤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경찰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를 안고 가느냐 뭐 이렇게 좀 성토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쳤다기보단 스스로 그만둔 아, 겁니까?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탈당한 것도 앞뒤, 아니고. 예, 네. 앞뒤 상황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현지 지사직을 좀 수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랑 똑같이 비교를 하기에는 당이 처한 입장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가짜 뉴스를 그것도 공식 회의석상에 갖고 나왔다가 망신을 당했네요. 예,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관련한 가짜 뉴스였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자, 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 딸이 세 분이 있어요. 예, 예. 숙명여고를 나온 딸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이 시험 유출 사태가 시끄럽잖아요. 네. 지금 전 교무부장이자 쌍둥이 자매 아버지는 구속이 됐습니다. 쌍둥이 자매도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소 의견 송치.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교육 문제가 핫하다 보니까 이 전 교무부장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딸의 담임교사였다. 이거 이제 심각한 연결입니다. 예. 그럼 뭔가 이제 상당히 부정한 일이 벌어졌을 듯한 이 정황을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김용태 예. 사무총장이죠. 예, 예.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근데 이게 2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사과를 했어요. 2시간 네. 만에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면은 네. 본인들이 바로 조금만 그 더 얘기인 게 보고 나면은 두세 가지만 체크했으면 네. 이건 사실이 아닌 게 명확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종이 조작됐을 것이다. 학종이 뭐냐면 이제 입학 그 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네. 2008년부터 시작됐어요. 아, 그럼 이 딸의 나이를 봐야 되잖아요. 반종은 아는데 학종은 그게 뭐예요? 뭐에 약합니까? 학종 학생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아, 예, 그래요. 학종이야말로 이게 표준어의 축약어고 관종은 그건 네티즌 용어잖아요. 아 이거 지상파 방송 MC가 관종은 하는데 학종은 모르시다뇨. 표준어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세 따님들은 90년대에 대입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90년대. 네네 2000년이 되기 전에 예, 예. 마지막 막내 딸이 99년이 마지막이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학종이 2008년에 생겼으니 예. 조작하려고 해도 조작할 학종이 없던 제도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김상곤 부총리가 지금 연세가 연세가 꽤 되시는데 있으십니다. 말이죠. 네. 따님들도 다 성인이십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한두 가지만 체크했으면 이런 실수가 안 나와요. 이게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증. 그랬으면 성의가 하는 바램을 가지고 부족한 던진 건 좀 아니냐. 의도적인 것 예. 아닌가 약간. 네.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네. 말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네. 그래 어차피 팩트 체크하면 다 거짓이 드러날 거지만 던지고 나서 확산이 확 되잖아요. 가짜 뉴스인데. 예.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팩트 체크가 돼서 사과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언론도 비슷한데 오보를 내고 나중에 정정해도 이 오보가 계속 돌아다녀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정부도는 예. 손톱만큼 작게 요만하게 나오고. 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 기자님 말씀처럼 언론 생리를 저분이 잘하는 분이니까. 네. 아, 다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는 네. 측면에서 파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아, 하는데 이제 왜 또 의혹도 파종? 있는 예. 거죠. 근데 저는 그 파종론에는 약간 좀 회의적인 게 완전 그 실수다. 김용태 사무총장 그 표정이 2시간 너무 만에 진지했어. 사과를 할 때 그 표정 그 당혹감과 그 난처함이 얼굴에 좀 나도 드러나더라고요. 놀랐다. 그런데
언론사에 지금 방기훈 기자도 언론사에 계시지만 기사 쓸 때 아주 기본적인 정보 보고도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죠. 박살이 납니다.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지금 그 밑으로 사람이 몇 명인데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 보좌관이든 누구든 아니면 하다못해 정말 언론사를 통해서라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학교에 전화 한 번만 해봐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이 성의가 이게 부족한 거죠.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그 검색창에 김상곤이라는 이름 치면 숙명요거부터 해서 관련 검색어들 아직도 계속 쭉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이슈를 늦게 접하신 뭐 어르신 분들도 그렇죠, 계실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면 이제 뜨니까 이제 연관 검색어부터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계속해서 기정사실화처럼 계속 확산되고 확산되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청와대 등 여권 인사를 일부 거론을 했는데 음. 실명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겠다. 그럼 누군지 이런 뭐 다 아는 이름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건요. 예, 그건 이미 이전에 그 조전혁 전 의원이 그 제기를 했던 그 의혹을 또 다시 지금 반복을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아, 참. 예. 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 메커니즘이 돌아간 가장 기저 있는 걸 먼저 봐야 한다고 보는 게 대입 전형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 누구든 갖다 걸만한 것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갔을 때 더구나 만약에 수시 전형을 통해서 대입에 성공했다 이럴 경우에는 학종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 여기서 발생되는 빈부격차, 부의 세습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만연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저는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그나저나 그렇다면은 박연미 기자님은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수능을 확대해야 수능 된다는 겁니까? 100%로 갑시다. 근데 복잡해요. 뭐 이번 같은 네. 불수능이면 어떡합니까? 불수능이면 나만 어렵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집값 오르는 것도요. 마찬가지인 게 집값 올랐다고 좋아할 게 없는 게 우리 집은 오르잖아요. 남의 집은 안 올랐나요? 그러니까 이사 가면 우리 집이 1억 올랐다. 그럼 저 집도 1억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서 저기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똑같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크게 분류하면 수능파 네. 그리고 이제 학종파 이 격돌이 이제 지난 8월에도 국가교육회의에서 이거 네. 어떻게 원복했잖아요. 그냥 시나리오 4개 뽑았지만 그렇죠. 지금 수준에서 약간의 이제 이 비중을 조절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영희정. 우리는 학종이 아니라 내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신이라고 했죠. 예. 근데 내신이 훨씬 강화됐죠. 내신은 성적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신은 근데 학종은 성적만 들어가죠. 뭐냐면 특기. 정말 전인 교육이에요. 수상. 목표가 수상 스펙 이런 거. 다 시민활동 잘해야 되는 사회봉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100% 시험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게 예. 부모의 어떤 재력이나 엄마의 시간과 정보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학종을 아름답게 인테리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테리어. 요즘에는 그것도 문제예요. 예. 수능 100%라 함은 제가 시험 쳤던 학력고사 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학력고사가 시험 점수로만 끊어서 100% 커트라인으로 죠, 간단 100%.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훨씬 시험 방식은 심플하고 단순한데 네. 심플한 게 단순한 거구나. 예. 동어 반복을 했네요. 자, 그런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 이 시험 성적에는 부모의 부와 힘이 안 들어가냐? 들어간단 들어가죠. 말이에요. 네. 들어가는데 학종보다는 그래도 그쪽이 낫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노력과 돈이 들어간다고 한들 시험을 대신 봐주거나 예. 그 수상을 할 수 있게 압력을 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학종이 갖는 장점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장점 있죠. 장점 뭐냐면 예. 이 아이가 시험 객관식으로는 평가될 수 없는 이 아이의 어떤 잠재력, 그렇죠. 창의력 그리고 전체 과목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막 글쓰기 천재다 이럴 경우에는 채택할 수 있는데 또 그림 현실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음악 천재거나. 그림 천재, 음악 천재, 글쓰기 천재가 타고나냐고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아하. 네.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이 사립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분의 뭐 직계라든지 친인척 이렇게 들어와 보면 그들이 그린 그림은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아니 그 자소서나 뭐 이런 거 요새 네. 많이 쓰잖아요. 학생들 예. 보면 이제 그거 업체들이. 컨설팅 업체에서 다 이렇게 한 번씩 손을 거쳐가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정말 컨설팅 피에 준하는 돈을 네. 받고. 그 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들었는데 그 한 선배가 이제 거기 업체에 갔는데 그게 단위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근데 어쨌든 정답은 없으나 저는 수능으로 회귀하는 것도 문제.
네. 아이고. 지금 현행의 학종을 이제 불신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도 문제. 자, 그 뭐 하여튼 저희가 이제 학종 네. 그 수능 얘기를 했는데 이 시작은 자유한국당의 가짜 뉴스 그렇죠. 유포가 그래서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3척보로 빠진 거예요. 예.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사과를 했는데 예. 아까 파종이란 말 전 동의하는 게 네. 뿌린 자가 거둬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수습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쓰레기를 뿌렸으면 거둬들여야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죠. 어, 품이 들더라도. 그래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짜 뉴스 단속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아, 네. 본인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본의 아니게 유포를 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아, 이거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 무슨 감귤 보냈을 때도 예. 이게 홍준표 전 대표가 아. 그 감귤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렇게 한마디 글만 이렇게 또 들었겠느냐. 이번에도 파종을 하고 나면 그 뒤에도 또 이렇게 싹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안에 뭐가 들었다. 예. 예. 아니 열어서 보죠. 귤 상자 콤보 세트설 아니에요. 그 저기 무슨 청년들한테 배급됐다고 하더군요. 아, 네. 예. 청년들 놓았네. 그 박스 안에서 뭐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따가 또 나오네요. 가짜 뉴스는. 네. 가짜 뉴스 얘기. 그래요. 하여간 이 지금 사과한 부분은 빠지고 의혹만 다시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 저희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뭐 신문 광고라도 내서 신문 광고가 아니라 방송 광고라도 내서 방송 광고라도 내서 이렇게 수습해야죠. 뭐 잔뜩 못 뿌려놓고 또 이걸 수습하지 못한다면은 무책임한 거니까요. 자, 그래요. 우리 이태원님은 제가 아파서 쉬면 호연주 평론가가 됐다면 됩니다. 예, 그렇죠. 큰 예. 힘을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얼마든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김용민의 정치 쇼 최박장이 아니라 오늘 최반박으로 함께하고 최반박. 있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김용민의 정치쇼 2부에 이어서 3부도 최반박으로 함께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반기용 주간영양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반기용 기자님. 네. 이거 좀 많은 분들에게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 예, 비극이죠. 다 비극이고. 기억하실 텐데, 근데 가해자가 숨진 학생에게서 뺏은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예. 이제 포털에 그 뉴스가 다 여기로 도배될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분을 사셨던 그런 사건인데 네. 이게 16일이에요. 그 16일 오후에 가해자 중 한 명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인천지법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포토라인에 섭니다. 남동 경찰서에 서는데 그때 모습을 드러냈던 그 가해자 중 한 명의 입고 있던 옷이 바로 이제 그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점퍼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게 밝혀진 경위가 그 피해자의 엄마죠. 러시아 국적의 어머니가 러시아어로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알아봤더니 1년 전쯤에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20만 원 정도를 주고 이제 사준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경찰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들의 점퍼를 입은 사진을 보고 사실 그대로 글을 올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 좀 뭐 엄마가 그 피해자 어머니가 얼마나 아니 기가 가슴이 막히시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이 엄마와 함께 살던 아들이에요. 지금 예.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부모 가정 자녀인데 아이고. 이 엄마가 이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백화점 할인 행사 때 정말 힘들게 우리 아들도 따뜻한 패딩 한 벌 입혀야겠다 사준 네. 옷이니까 네. 그만큼 한눈에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해 학생이 이제 어떻게 진술했냐면 자 뺏어서 입은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면서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옷을 바꿔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비난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옷인데 자기가 아니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어 입었다고 진술을 했다가 예. 네. 그러고 이제 변호사가 붙으면서 네. 예. 자 이게 옷을 바꿔 입었다 친구끼리 이렇게 진술이 번복됐다는 거죠. 빼앗아 입은 게 이렇게 아니고, 밝혀지면 또 이제 혐의가 하나 그러면 거기에 추가되죠. 강도가 추가되는 거예요. 예. 강제로 뺏어 입은 거니까. 근데 합리성의 근거에서 봐야죠. 예. 때린
때릴 수 있는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뭘 바꿔서 입자고 했다고 한들 그게 그러니까 바꿔서 입은 겁니까? 피해자하고 바꿔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기 때문에 친구끼리 옷도 바꿔 입고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꿨다는 건데 그래서 말도 안 어쨌든 되는 조금 얘기죠. 이제 과도한 비난은 이런 거 정도는 지적할 수 있어요. 이제 뻔뻔스럽게 그 뺏은 이 피해 학생, 사망한 학생 옷을 어떻게 입고 법원에 출두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친구들은 다 긴급 체포된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고 있던 그대로 잡혀 있다가 지금 법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부러 차려입은 것은 아니고 입고 있던 아유. 채로 체포됐다는 근데 점은 일부러이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람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잖아요. 자기들이 때리던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떨어졌는데 지금 119 신고도 얘네들이 안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119 신고도 이 아파트 경비원이 했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때리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신고조차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걔한테 뺏은 옷을 입고 5시간을 다녔다는 건 전 더 지탄받을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떨어졌잖아요. 그 피해자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입을 맞췄냐면 야, 우리 자살한 것으로 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입을 맞춘 정황이 있다는 게 경찰 나왔어요. 수사에서 파악이 됐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더 그렇게 이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때렸으면은 폭행 상해예요. 때리다가 떨어졌으면 상해 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폭력의 결과 인과적으로 이 피해자가 떨어졌다면 치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경찰은 이 사망에 직접 이르게 한 정황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 적용되긴 어렵고 현재 이제 의율할 수 있는 것은 상해 치사 정도로 보는데 이 청소년들의 주장, 가해 학생들의 주장처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우리는 말리려고 했는데 말리지 못했을 뿐이다가 되면 이거는 상해로 끝난단 말이에요. 치사가 빠지고 말리려고 상당히 했는데 지금 말리지 못했다. 법적으로 두 개의 경계선이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네. 엄마는 왜 외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 러시아 사람이지 하고 왕따하고 폭행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이게- 동창이에요. 그렇죠. 초등학교 맞아요. 때부터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 폭력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인종차별 문제까지도 같이 얽혀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어머니가 이제 러시아 국적 분이시고 아마 고려인으로 알려져 네. 있죠. 그리고 이 친구가 피해자가 굉장히 체구가 작고 또 왜소하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괴롭힘에 시달림을 당했다고 하고요. 원래는 또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 이럴 때는 또 같이 어울리던 또 집단이었다는 이런 뭐 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제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원래는 잘 알고 있던 그런 또래 친구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점점 고학년으로 갈수록 뭐 엄마가 뭐 러시아인 뭐 이렇게 국적 얘기를 거론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괴롭힘이 좀 많이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예. 워낙에 또 이제 지금 이제 홀로 아이를 키웠던 그 좀 상황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도 이제 장례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한다고 하고 6개월 동안 매달 한 50만 원 정도 상당히 생활비를 지원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예.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이렇게 좀 경제적인 지원 당연히 뭐 필요는 하겠지만 저는 그 뉴스는 지금 필요 없는 뉴스예요. 네. 예, 예, 예. 시에서 장례비 300만 원 지급하고 6개월 동안 매월 53만 원을 지급하고 심리 치료를 병행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붙어 나오는데 같이 나와요. 지금 네. 별로 그건 지엽적인 의미라고 네. 보고 이 부모에게 무엇이 지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들 잃었는데. 조혜경님이 가슴이 먹먹해요. 피해 학생 엄마 마음이 어떨지. 양영심님 아무리 어리다지만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가해 학생들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방계화님도 청소년 범죄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그건데요. 양영심님의 말씀이 이게 아무리 어리다지만인데 어리지가 않죠. 14살이에요. 14살이 어려서 친구를 멋모르고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형사상 미성년자. 그러니까 촉법 소년인 겁니다. 예. 범죄 그러니까 소년에 해당이 범죄 되는 소년으로 거죠. 이제 예,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 18세까지.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떤 거냐면 살인이건 어떤 극단적인 범죄건 상향 1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화 가능성, 그렇죠. 이들의 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해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은 가능한 나이긴 네. 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양형이 된다는 게 문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소년법은 소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 기준과 상관없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양형이 될 것이다라고 예.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고 여기서 통계적인 문제를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예. 지금 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늘고 있어요. 또 청소년 이 폭행 범죄가 늘고 있어요. 재범률이 높아요. 한 번 처벌을 받아도 재범률이 35.2% 나와요. 예. 그럼 3명 중에 1명 이상이 재범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연결해 보면은 그냥 저희 개인적인 분석은 처벌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 결국 약하게 한 이유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하자는 건데 처벌이 약하니까 괜찮은데 재범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이 강한 게 이 아이들 가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니냐. 저도 공감하는 게 마찬가지로 그 어떤 범죄의 행태나 양상 같은 게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교화 가능성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아까 옷을 바꿔 입었다. 이거 굉장히 뻔한 레파토리였던 게 저희 때도 길에 침 뱉는 언니들 있잖아요. 여중여고 다니면 그 반에서 질서 유지하는 언니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나랑 이것 좀 바꿔 신자. 언니랑 바꿔 입자. 이런 얘기 하는데 뺏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흔한 오랫동안 써먹던 레파토리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그러더군요. 그 중학생의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인생의 전생에 걸쳐서 가장 역지사지가 안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 범죄보다 중학생 고연령층의 범죄가 더 흉포화되는 이유가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요즘 청소년은 과거의 청소년하고 인지의 수준, 어떤 성적인 발달의 정도 이게 완전히 천양지차인데 언제까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을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질문을 담아서 이제 계속해서 청와대 청원이 진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청와대 3차례 정도 이제 청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요. 답변한 것만 해도 이 관련해서 아주 3번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국민청원이 계속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좀 그 현행법과 국민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고 이제 답변이 왔어요. 청와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갑자기 이제 법을 개정한다든지 규정을 바꾸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이게 현실적으로 법 개정 과정이라는 게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뭐 관련법도 이제 개정안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사실 뭐 인천 초등학생 뭐 살인 사건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흉폭한 범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걸 받아들이지가 힘든 거죠. 보시는 분들이. 김윤정 님이 우리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무섭게 돼가는 것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최선영 님, 청소년이 이렇게 무서운 생각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이슈는 아닌데 한국일보 오늘 일면을 보니까 10대 교실까지 점령한 남녀 혐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수혁 주점 사건에서 비롯됐듯이 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한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방송으로 인용할 수 없는 그 표현을 써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청년층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임계점을 넘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인 불만이 농축되고 이게 어디로 표출할 데가 없다 보니까 피차 약자인데 약자들끼리 거의 정말 물어뜯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서 그 청취자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부모들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굉장히 훌륭하고 모범이 될 만한데 아이가 이렇게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학교 폭력 사태 이런 것들 보면 부모가 6살 뭐 믿기 어려우실 텐데 6살짜리 아이의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저질렀던 일이 친구한테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네가 너를 때려. 6살짜리가. 이거 저희 유치원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이고 세상에. 끔찍하네요. 그게 이제 직접 때리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이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부모가 유치원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자식은 당신이 단속해라. 내 자식은 내가 단속할 테니까. 그러니까 미안함이 1도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요. 네. 그런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요. 저도 자식 키우니까 입찬 소리하기 어렵습니다만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익명으로 보내신 분 계십니다. 사망한 학생의 학교 학부모입니다. 같이 다녔던 애들이 괴롭히고 폭행한 피해 학생이 더 있습니다. 네. 꼭 전수조사했으면 합니다. 뭐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 뒷수습은 결국 교육당국의 의지와 맞아요. 네. 능력의 문제거든요. 이거 그냥 뭐 그 학생만의 불행한 사건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강원도 양구에서 군인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GP 화장실에서 발견됐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여기가 GP. 이제 최전방이죠. 최전방 GP 아시겠지만 이게 뭐 저 DMZ 안에서 이 적진을 이제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 남북 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일환으로 예. GP를 각각 남북 11개씩 철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GP 양구에 있는 GP에 예. 근무하던 이제 한 장병이 간이 화장실, GP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예. 이 병사는 경기 근무를 서야 되는 병사예요. 네. 실탄을 지급받았어요. 예.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간이 화장실에 갔다가 네. 총상을 입고 이제 어허. 사망한 채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이게 일파만파였습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사망의 경위. 왜냐하면 군 의문사에 대한 또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게 아까 가짜 뉴스로 연결이 되면 북한군의 소행이다. 북한군이 이제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우리 병사를 해치고 이제 도주했을 것이다. 군이 이제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발빠르게 이 어떤 그 CCTV 같은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 네. 진상은 자, 이 적의 동향, 특이 동향은 없었다.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 병사가 찍힌 CCTV가 혼자 이 총을 들고 화장실로 가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병사의 휴대전화에서 검색을 한 정황이 있는데 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키워드들이 검색이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장병들 간에 병사들 간에 어떤 갈등은 없었다. 이게 이제 군의 발표인데 예. 여기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반론들도 있고 지금 이제 어쨌든 확실한 건 진상 조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오늘 부검이 실시됩니다. 하하, 참 이러니 군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사라져요. 그렇죠. 예. 참. 아니 특별한 근거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 의혹이 일파만파 번졌는지 네. 이 부분도 의문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군 의문사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군 의문사위원회도 만들어져 이제 있죠. 만들어져 네.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은 말이죠. 군 사망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뭐 군이 발표한 거 보면 다 자살이야. 네. 네. 군내 사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죠. 네. 발표가 된단 말이죠. 예. 그렇죠. 어떻게 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항상 뭐 안보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내부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숨기면 숨김이 가능했던 그렇죠.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좀 의혹을 갖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요. 참 이 1948년부터 건군 70년 된 시점이 됐는데 3만 9천 명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3,900명도 아니고 네. 3만 9천 명의 군인이 사망했는데 전사 순직이 인정된 이 사망 건수를 제외하면 1년에 600명이 군대에서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는데 대부분 자살 처리가 돼가지고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고요. 이러면은 자식을 가슴에도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싸움이 끝나지 않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 조직과 그 조직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사실 조직의 품격이라는 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하느냐.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부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관계자들이 만나주기를 합니까? 군 수사기관에서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은 그 안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대목이 오죽하면 영화 신과 함께 보면 그 대목이 나오죠. 그렇죠. 군 네. 의무사 대목이 나와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도 그건 뭐 가상의 스토리지만 현실에서 보았음직한 이야기가 투영이 돼 있는 건데 예. 저는 요새 일부러 좀 군을 많이 다녀요.
어떤 부분이 변화하고 바뀌었고 어떤 부분이 아직도 정근대적인지를 어떻게 다니세요? 확인해. 그 강의하시겠죠. 육군에서 네. 발전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네. 이 현장 체험을 계속 가요. 뭐 헬기 기동 훈련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뭐 저 중부전선도 가보고 동부전선도 가보는데 제가 28년 전 복무했던 때보다는 확실히 여러 부분이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는데 제일 중요한 건 폐쇄성의 문제예요. 복지도 좋아지고 뭐 이 복무 기간도 단축됐고 네. 그다음 부모와의 교신도 과거에 비하면 잘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무사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에 현직 검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민간 참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군 스스로도 폐쇄성 우리가 내부에서 조사를 했어요보다는 군 수사 당국이 외부의 감사나 감시를 받는다라는 것을 네. 허용하고 진행된 조사여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대해 보는데 이 안국 군인 사건은 지금 국민적 의혹이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군 당국의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와 발표를 기대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이 군에 간다 하면 국가에 헌신하는 것인데 그렇죠. 국가가 감사해 주는 건 기대도 안 하고요. 네. 죽었을 땐 왜 죽었는지를 제대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죽지 말이 말아야죠. 있어요. 절대로 이 죽지 말아야죠. 사고로. 네. 그런 군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28년 전에 군에 가셨다고 네. 했는데 참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갔네요. 보니까. 네네. 아유, 후배시네요. 아유. 네. 형님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다고. 네. 그 시조대. 알겠습니다. 자, 국민 야식 치킨 좋아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뉴스인데 아니 간밤에 확 올랐어요. 정말요? 예. 어제가 아니, 오늘이 가격이 달라졌어요? 예, 아마 오늘부터죠. 그러니까 2,000원. 그러니까 맞다.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모든 치킨의 가격이 다 이렇게 인상이 된 건 아니고 특정 브랜드. 이렇게 밝히겠습니다. BBQ의 어떤 치킨 가격이 2,000원 인상이 된다라는 소식이 요즘에 그 여러 참 안 좋은 뉴스들을 많이 그러게요. 양산한 그렇죠. BBQ 뭐, 아닙니까? 예, 뭐 갑질 논란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보면은 그 일반 뭐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제품을 뭐 가격을 인상을 한다, 뭐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항상 치킨값이 인상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네티즌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진짜 엄청난 관심을 갖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BBQ라는 회사 자체가 그동안 지금은 뭐 점유율 1위가 아닙니다만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그런 어떤 업계의 선두 기업인데 여기서 일단 인상을 하면 여기를 이제 그 시발점으로 해서 그 인상이 줄줄이 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돼 왔고요. 그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BBQ가 올리면 치킨값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근데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왜 올리냐라고 나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배달비라는 그 가맹점에서 따로 2,000원씩 이렇게 받는 소비자로부터 배달비가 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화 주문을 하든 아니면 뭐 앱을 통해서 하든 간에 배달비는 따로 이게 그 치킨값에 더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게 2,000원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배달비를 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가격을 인상을 한다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좀 저항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기습 인상이 뭐 그다지 이렇게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네. 많은 사람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 브랜드를 그렇죠. 소비량이.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를 잘 안 먹어요. 동네에 이제 작은 치킨집들이 있고 예. 치킨집도 좀 자체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해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뭐 누룽지 통닭 뭐 이런 거예요. 동네에. 예. 치즈 불닭 뭐 이런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대형 브랜드는 그만큼 소비자가 믿고 배달시켜 먹고 가서 사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직접 체감 물가로 안 와닿을 리는 없을 것이다. 자, 생각한데. 근데 BBQ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니 지금 사실 몸 낮춰야 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서 그렇죠.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의도가 뭔지.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실 BBQ가 가격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만 해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예고했었군요. 그렇죠. 예. 가격 인상까지 단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제 맞아요.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때 조사를 물러섰죠. 받으면서 갑자기 가격을 이달을 없었던 걸로 하겠다. 예, 30개 제품 전체로 올렸다가 다시 안 하겠다라고 이제 원상 회복을 시켰고요. 네. 또 올해 들어서는 또 지난 3월쯤에 인테리어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그런 이른바 갑질이라고 불리는 그런 혐의가 또 적발이 됐어요. 행위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제 그 과징금 3억 원. 을 부과를 받았죠. 계속해서 이제 구설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최근에는 좀 뭐 방송사 다른 타사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그 BBQ의 그 회장 윤 회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윤홍근 회장의 자녀 유학비를 회사 돈으로 충당을 했다는 그 의혹까지도 좀 제기가 됐어요. 예. 예. 저기 윤홍균 회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다시 얘기했습니다. 예, 윤 윤홍근 회장이라고 예, 하면은 예, 좀딴 예. 윤 회장님. 아, 그렇죠, 그렇죠. 윤 회장님 맞아요. 맞으니까.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갑질, 뭐 악재, 뭐 비용, 뭐 횡령,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의혹과 의혹 또 이제 공정위의 어떤 제재도 받고 과징금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BBQ가 그렇게 이미지가 지금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인식이 깨끗한 기업으로 돼 있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더욱더 여론이 악화되는 이런 그런 시즌에는 상황이죠. 가격을 내려도 못하는 바에 올린다니 참. 아니 근데 가격을 저는 오히려 올려야 되는 사안이 너무나 있으면 물가가 올랐으면 그거 올려야 맞아요. 예, 맞는데 예, 예. 지난해 상황이 더욱 석연치 않았던 건 조사하면 내려도 괜찮은 상황이었다는 그러니까요. 상황으로 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 조사를 하든 어쨌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맞아. 올려야 하면 올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원복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면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안 올리면 우리가 뭐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너무나 지금 경영 악화 때문에 힘들다라고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해잖아요. 지난해 갑자기 올리겠다고 했다가 바로 또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아 저거는 안 올려도 되는데 살짝 간봤다가 공정위에서 나서니까 괜히 또 이걸 또 원상복귀했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예.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진아님 치킨값이 오르면 오른다니. 오른다니 그 앞으로 치맥을 줄여야겠군요. 예. 4231번 쓰시는 분 번호 좋습니다. 예. 닭 공급가는 떨어진다는데 차라리 치킨 레시피를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셨고 어렵죠. 이현주님 치킨은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닌 거죠. 예. 김미선님 오너 때문에 가맹점만 힘들겠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반마리 메뉴 등장할 것 같아요. 반마리 메뉴 반개탕 같은.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반마리를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음.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네. 1인 가구들이 아마 이제 반마리 수요가 우리가 생길 거예요. 흔히 밤에 치맥을 시켜 먹을 때 네. 이게 배달 음식 중에 또 대표 아닙니까? 예.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1인 1닭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예. 이 1인 반닭 하면 뭔가 좀 이제 우리가 더 쪼들려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맞죠. 걱정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최반박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반기용 기자, 박연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4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